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오늘 코인 넘버원과 함께할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개그맨 이영식 씨. 네, 매서운 한파만큼 비트코인 화제성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소식으로 좀 인사를 드릴게요. 일본에서 가상통화 소녀라고 가상화폐 걸그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8명인데 멤버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리더가 비트코인 캐시,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오 등등 8명의 가상화폐 이름으로 정말 멤버가 결정되는데 정말 그 모든 어떤 공연이나 앨범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유쾌한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고려대 MOT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가르쳐주시는 김대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 김대호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특히 기술의 사업화라는 요즘 그래서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에 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해외에서는 미국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미국서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한국 물정 잘 모르니까 좀 말씀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김대호 교수님. 또 지식과 겸손함을 갖추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요, 국내 핫한 이슈만을 모아서 날카롭게 평론하시는 최영일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영일이고요. 저도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긴 한데 방송에서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답하는 평론가고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그 MOT가요. 예. 모멘트 오브 트루스예요. 예,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는 뜻이 있지만 네. 이제 경영학에서는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로도 쓰고 그 맞습니다. 기술 경영학. 모멘트 오브 트루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기술 경영학 대학원이신데 예. 이 진실의 순간을 또 예. 오늘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군요. 아이고, 아니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같이 공부해가는 거죠. 예, 저는 이슈하고 정보가 중요하고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유, 무슨 할수 있는 말씀은요. 아는 대로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이 김치 프리미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어제 이 법무부 발표가 나오면서 어제 낮부터 이 지난 밤새 동안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있었죠. 난리가 났었죠.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게 돼서 영광입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오기 전에 평론가님에 대해서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투잡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인으로서 또 시사 프로그램도 고정으로 또 나오고 계시는데 저희 코인 넘버원에서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주 베스트 질문왕을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야님, MSK님 이 두 분입니다. 아래 나가는 지갑 주소로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2명씩 베스트 질문왕을 선정해서 3만 원 상당의 리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김치 프리미엄 야누스인가입니다. 지난주 초만 해도 국내 프리미엄,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50%가 넘어섰습니다. 현재 또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발표로 조금 누그러지는가 싶더니 그래도 30%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김치 프리미엄 한번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오늘도 토크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12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코인마켓의 가격과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의 가격 분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코인마켓 앱은요. 지금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3,000달러 가량으로 지금 1,400만 원 정도 선이에요. 근데 국내 한 거래소 가격은요. 1,900
1,900만 원 가량으로 4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3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김치본드라는 이제 얘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에서 특히 글로벌 시장 대비 열기가 높은 것을 김치 프리미엄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또 이 김치라는 말을 외국인이 한국인을 비하할 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또 요즘에 뭐 코리아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뜻은 같을 것 같고요. 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김치 프리미엄 혹은 코리아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네. 아마 전 교수님께서 이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저의 경험적인 삶으로 봐도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얼리 어답터들이 많아요. 신기술에 굉장히 좀 열광을 하는 층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도 부르지만 세계적으로 IT 메이커들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베타 버전이 나오면 한국 시장에서 먼저 테스트해보고 게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구 대비의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엄청나게 게임에 또 몰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이 디지털 머니 쪽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큰 데다가 네. 두 번째로는 또 부에 대한 열망이 강하죠.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재테크든 주식시장이든 그런데 이렇게 국경이 없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뜨거운 관심을 표하고 그것이 투자라는 또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하면서 이 코리아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근데 네. 저는 시간이 흐르면 자정되지 않겠는가. 세월이 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주 초에 국내 프리미엄이 50%가량 붙으면서 코인 마켓 앱에서 우리나라 시세를 제외시키는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보셨죠? 이거 어떤 건가요? 예, 우선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전문가시죠. 금융 상품을 우리가 국제적으로 얘기할 때 그 나라보다는 그 나라 닉네임을 얘기해서 흔히 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상품은 우리가 양키 본드, 미국 채 양키 본드라고 그러고 일본 채권은 사무라이 본드, 홍콩 채권은 딤섬 본드, 그리고 중국 채권은 그 중국의 그 펜다 본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2005년에 그 이 미국의 대형 IB 세계 투자은행인 이 베어스톤스에서 한국에 와서 달러 베이스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그게 첫 번째 우리 건국 이후로 단국 이후로 처음으로 발행한 국제 채권이거든요. 네. 그때 이름을 한국을 상징하는 게 뭐냐 외국인 투표를 해보니까 김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김치는 한국을 상징하는 거고 프리미엄 뭐 우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도 프리미어 리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그만큼 값이 높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 화폐가 가격이 높다. 이 말이 그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좀 바꿀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자 지난주에 코인 그 마켓 캡이라는 네. 뭐 그것도 개인 회사예요. 정부 공식 기관은 아니고요. 개인 회사인데 여기서 전 세계의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가격을 이제 평균을 내서 내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3대 메이저, 우리나라 세 군데 빗썸하고 코인원 또 하나 코빗 이 세 개 아닙니까? 이 세 개의 통계를 빼버린 거예요. 이 세 개는 사실 우리 10대 메이저, 전 세계 10대 메이저도 들어가는 아주 큰 회사고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들인데 그리고 그 지금 그 캡이라는 회사에서 말이죠. 비트 마켓 캡이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딱 세 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뺀다는 것은 전체를 다 빼는 거거든요. 한국을 통째로 드러내는 거예요. 참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사건 그게 이제 앞으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국제적으로 네.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쵸. 코리아 프리미엄이 도를 지나쳤다. 외국인들 시각이 보기에 그런 네. 문제가 지난주에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코인 마켓캡 트윗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저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좀 설명드려도 되나요? 네. 네. 저게 뭐 간단한 영어예요. 오늘 아침에 네. 우리는 좀 조조 한국을 뺐다. 이유는 두 가지다. 자, 첫 번째는 한국의 시세가 너무 높다. 너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른 나라 비트코인 안 팔리는 거예요. 한국은 2,500만 원 하는데 미국에서 2,000만 원 하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사는 그렇죠. 사람이 좀 함량이 미달된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을 사겠다고 처음부터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아비트레이지라고 이 차익 매매 가격 차이가 있으면 한국에서 사야 되는데 차이가 안 되니까
한국 프리미엄으로 해서 전 세계 이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멘붕에 빠져버리고 너무 업무를 못할 지경에 큰 어떤 패닉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현 상태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한국을 좀 빼자. 이것이 우리 이번 주 월요일 날 있었던 조치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코인 마켓캡에서 한국의 어떤 시세를 잠깐 이렇게 제외시킨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낼 때 이 양쪽 극단에 좀 이제 편향성을 일으키는 데이터들은 보통 제외하죠. 이걸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니까 아웃라이어, 낮은 쪽, 높은 쪽은 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초부자 한 명을 넣음으로써 마치 우리나라의 뭐 개인적인 소득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편향적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시장의 주요 거래소를 제외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럼 한국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라든가 거래들이 세계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그래서 이건 전 미칩니다. 실제적으로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코인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량이 제한돼 있고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거래 상황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가격에 계속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정찰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순수한 시장 상황에서 수요 공급이 접촉을 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로 종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 시장의 영향력은 시장에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이지 않게 데이터만 가린다고 해서 실제로 보면 한국 시장이 코인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인 행위일 뿐이다. 네. 사실 시장 상황에는 구체적으로 별 영향은 없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뉴스를 보도하면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어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이 세상 사람 다수가 모른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게이트 키핑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효과는 분명히 일시적으로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장의 거래가 지금 전부 규제 문제와 맞물려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교수님 말씀처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크게 시장에서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네. 좀 언짢을 일이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언짢을 수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또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가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있던 수요가 정말 뜨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리아 프리미엄, 뭐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자, 현재 지금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네. 모든 세계의 이 같은 상품은 가격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경제 원론 책의 1장 1과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비트코인이나 미국 양키들이 쓰는 비트코인이나 그 암호화폐의 기능과 성능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한국에 2천만 원 하면 미국에서도 2천만 원을 해야 된다. 이것을 경제학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통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 통하려면 예를 들면 미국의 햄버거가 비싸면 한국 사람들이 싼 햄버거를 미국에 내다 팔고 수출입, 무역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마음대로 국경선을 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한국 국경선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형성이 안 되고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북한은 왜 안 합니까? 제도와 시스템도 같이 문제가 있는 거라면 한국 정부가 저는 이 암호화폐가 들어올 당시에 초기 대응을 참 잘못했다. 저는 좀 밖에서 바라볼 때 좀 한심지경이다. 어제도 한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폐쇄한다고 그러고 청와대 윤영찬 소통수석은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대책을 못하고 암호화폐가 뭔지를 지금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지금 최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한국 사람들은 얼리 어댑터들이 많다면 새로 나온 것에 대해서 먼저 사용해보고 싶은 그것이 인터넷 발전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인터넷 세계 또 우리가 세계 실력이 인터넷 세계 1등이에요. 1등이니까 마구 들어가서 뒤지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그걸 살 수 있는 시장, 거래소는
가장 적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사겠다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프리미엄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정부가 잘못 규제를 하게 되면 자 정부 한국에서 사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 최근에 지금 그 지난 12월 28일부터 신규 가입은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 터졌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님께서 왜 그 폐쇄론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 법무부 장관이 폐쇄론을 얘기하는 데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이 암호화폐가 본래 블록체인으로서 어떤 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새로운 기술로서 존재하는 것은 적어도 한국 시장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오로지 투기의 대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그 우리나라 금융실명제를 1993년에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실명제로 거래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만이 비실명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범죄의 수단으로 마약, 범죄, 심지어 북한에서까지 지금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것을 규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일본 사례를 봐서 사실 일본도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문제가 수년 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해킹을 많이 하니까 거래소가 자꾸 망했습니다. 거래소가 망해가니까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했냐면 아예 제도화시키자. 일설에는 그것을 법정화폐를 만들어줬다. 이러는데 아직도 오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은 법정화폐인데 왜 한국은 아니냐. 법정화폐 개념을 모르는 얘기고 일본도 법정화폐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금융상품일 뿐인데 일본에서는 제도화시키면서 15개의 거래소를 두고 키워놓고 그 온상에서 불을 밝혀놓고 한번 거래 한번 해봐. 투명하게 하고 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법무부 장관식으로 일체 규제해버리면 됩니다. 중국도 규제했고 지금 베트남도 규제했고 러시아도 다 폐쇄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본식으로 이제 자 양성화 시켜놓고 한번 보자. 일본이 절대 가상화폐를 인정하거나 암호화폐를 통화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고민은 많지만은 그 지상으로 올라와 놓고 규제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정부가 동케어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법률적으로 이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에 제어를 할 규정이 없으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미국의 CBOE라는 데서 시카고 선물거래소 여기서도 CME에서 이것을 상품을 하니까 한국 언론의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미국은 제도권화 시켰다. 미국은 공식 인정했다. 천만에요. 거기에 시카고 선물거래소 CBOE나 CME가 그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개인 상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별걸 다 팝니다. 금도 팔고 뭐 다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BOE나 CME에 올라갔다 해서 미국이 제도화시킨 거 아니에요. 미국은 제닛 옐런 FRB 의장이나 이런 사람 규제하고 싶습니다. 때려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제하고 참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것들이 한꺼번에 혼동이 돼서 이쪽 세력 저쪽 세력이 서로 충돌하다가 심지어 정부 내에서까지 이런 충돌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어저께 사태의 본질이라고. 네, 오늘 교수님께서 워낙 속 시원하게 야, 이렇게 입장을 시원합니다. 밝혀주시니까 시원해요. 지금 네. 채팅방에 난리가 팬분들이 정말 많이 생긴 팬이 것 갑자기 같아요. 생겼습니다. 지금 네. 역대 게스트 중에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인기 폭발입니다. 근데 또 평론가님의 입장은 네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궁금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맥락에 거의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법무부가 두 발쯤 너무 더 나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려면 정의를 해야 돼요. 이 법이라는 게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제 박상기 장관 얘기를 들어보시면 화폐 아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가상통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걸 뭐 머니탈이라고 하든 커런시라고 하든 사실은 통화라고 하면 우리가 돈으로 통칭을 하는데 그렇죠. 거래의 중간 매개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바는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발행량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상화폐, 화폐 아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상통화도 아니다. 정부의 좀 기존의 입장도 더 보수적으로 엉둘렀습니다. 가상증표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방구 어음처럼 개인 간 거래할 때 약속을 하는 수단일 수는 있으되
이게 뭔가 공식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공인수단은 아니다라고 이제 폄훼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제 이 두 발 더 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무부가 규제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지금 우리 정부가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상화폐를 악용해서 그야말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은 법무부가 정해야 돼요. 유사수신 행위 안 되죠. 법적 규정이 있는데 자격을 안 갖춘 사람들이 남의 돈을 맡아서 뭐 투자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고 수익을 올린다. 이거 때려잡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굴 사기. 우리가 채굴 업체인데 채굴에 투자하시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분배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박정훈 씨, 유명 가수가 그렇죠. 연루됐던 마이닝 맥스 사태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 돈 가지고 다 먹튀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죠. 혹은 다단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호객 행위를 맞아요. 해서 자꾸 이 쌈짓돈을 끄집어내서 또 다른 뭐 횡령이나 배임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불법이니까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아이템이든 이게 도자기도 등장하고요. 심지어는 뭐 전자요도 등장하고요. 뭐 건강식품도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합법적이지 않은 물건을 불법 거래하는 형식으로 사기치는 것은 법무부가 때려잡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조사해서 이런 행위들은 엄단하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방법론을 제시해야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는 일부 박 법무장관의 얘기를 인정해 주셨지만 한국 시장에서 이 가상 증표를 이용한 매매 행위들을 거래를 보니 패턴이 뻔하다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투기 아니면 도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면은 투기 아니면 도박이다. 차익을 얻기 위해서 무리한 베팅을 한 행위다 그러면 도박 뭐부터 근절해야 되죠? 강원랜드 없애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정부가 강원랜드 하고 있잖아요. 네. 합법적 도박 영역이 있잖아요. 로또 폐쇄해야 됩니다. 그렇죠. 로또 하면 안 되죠. 아니, 누가 맞는 봐도 말씀이시죠. 투기와 도박인데 부동산도 투기 잡겠다고 지금 이제 굉장히 강경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재테크를 말을 살짝 바꾸면 도박이나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과도한 정의를 해버렸다라고 네. 생각되는 게 이 가상화폐 투자를 대부분 300만 명이 지금 넘는 또 이 2030 세대가 한번 조금 이제 목돈 벌어 볼까 하고 이제 투자한 것들을 모두 도박과 투기로 폄훼해버린 것은 좀 심각한 문제고. 청와대에 벌써 네. 청원이 6만 명이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예. 이게 어제 밤 되기 전에 네. 이제 벌써 한 5만 명 정도 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네. 간단하게 두 가지 답만 드리면 정부는 이 시장을 관리할 책무가 있어요. 그럼 아까 이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거래소를 규격화해서 제도적으로 받아주되 지금 문제는 사설거래소는 문제가 심각해요. 해킹 당해서 뭐 부도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최소한의 합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네. 그다음에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선 제가 우리 박사님 얘기에 대해서 조금 토를 다는 건 네, 아닌데 제가 그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일부 시인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좀 표현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시인한 적은 없고 네. 시인한 적 없고 현재 이 가상화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법무부 장관과 같은 방식이 있고 또 일본과 같은 그 거래소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 어디 옳으냐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가상화폐에 관해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혼선이 뭐 어디서 비롯되냐면요. 자, 이게 지금 도박이죠, 사기냐, 이 범죄냐라는 거하고 가상화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요. 자, 가상화폐 거래 자체는 저는 가상화폐 거래 일치 한 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가상화폐 거래 자체는 도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범법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합법적이고 특히 실업자들은 할 일도 없는데 그걸 해서 국익을 좀 나라 돈을 좀 벌어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5%에서 30%가 미국보다도 더 비싼데 미국서 사다가 한국서 팔면 국익에도 되고 자기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가상화폐 거래하는 것 자체는 도박도 아니고 이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혼동이 되냐면 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사람 하나 죽여달라 했을 때 우리가 은행으로 계좌를 돈을 보내면 나중에 검찰 수사할 때 계좌에 딱 나오면 너가 돈을 보냈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36억 원을 먹었다는 돈의 증거가 딱 있으면 할 말이 없는데 가상화폐로 줬을 때는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 알 수가 없죠.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범죄에 사용하게 될 그런 도구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겁이 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때려잡으려면 가상화폐를 더 알아야죠.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도박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알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더 할 필요가 네. 있다. 저희가 이번 시원하다. 주에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저희가 사이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 좀 적당히 껴야 되는데 이 프리미엄을 좀 잡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프리미엄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 프리미엄을 잡는 건 아까 처음에 제가 세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지금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유, 정말 이 지난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10배 정도 가격이 변동이 있었고 맞습니다. 네. 10월에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다음부터 한 4~5배가 출렁출렁했어요. 그럼 지금은 리밋에 온 거 아니냐, 정점 찍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게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도 이게 1비트코인당 앞으로 한 1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다부터 10만 불 이상 갈 것이다까지 네. 굉장히 폭이 커요. 그 중간에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틀림없이 설계자는 이것을 인간이 개발한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네. 시점 그것을 평형점을 한번 계산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게 2145년까지 채굴이 끝나는 이유, 2100만 비트코인까지만 발행하면 더 이상 발행이 안 되는 이유가 설계자의 사상 속에 아마 담겨 있을 것이다. 70억 인구 중에 어느 정도 경제활동 인구가 가상화폐는 이게 P2P 암호화폐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이 거래소 있고 플랫폼이 있고 정부가 통제하고 이 P2P 거래 수단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아이템으로서만 지금 기능을 주로 세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애초에 나온 목적대로 활용되는 그러니까 유즈밸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사용 가치가 등장해서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펑션이 들어 있어요. 비트코인보다 더 그럼 업그레이드한 게 이더리움인데 그 안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에이다는 또 왜 나오게 됐느냐? 그 안에 헌법 기능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코인 안에 담겨 있는 철학과 사상은 스토리도 있고 있죠. 이게 사실은 국경을 넘어보겠다는 거거든요. 왜 중앙 정부가 통제하고 화폐라고 하는 통화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만 발행을 해야 되느냐, 조폐공사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인 간 거래가 자유로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상상 속에서 현실화된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존 레논의 이매진에 나오는 노래 가사 같은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아나키즘을 담고 있는 게 이 암호화폐의 네. 본질이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안 바뀌면 사람의 관습, 법제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100년 걸릴지 200년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코리아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어질 때뿐이고 그렇지 않은 한 지금 IT, 우리가 인터넷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기, 모바일 스마트폰에 대한 열기를 보면 제 생각엔 10에서 한 20년 정도는 아이고. 코리안 프리미엄은 탄력이 유지될 것 같다. 아이고 그렇게 예. 오래나. 그런데 문제는 네. 이것을 우리가 역활용하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게 힘이지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또는 이 전문가들이 네. 어떻게 이 관심을, 이 열기를 좋은 쪽으로 포지티브하게 끌고 갈 건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결정인데 지금은 거기에 좀 역행하는 정부의 방침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가 이게 뭐 코리아, 바이 코리아, 코리아 사세요. 얼마나 이 프레지던트가 나가서 코리아 세일즈도 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 좋은 탄력을 왜 우리가 내부에서 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야 되지? 바깥으로 이 에너지를 좀 분출할 수는 없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아이디어가 집단 이성의 힘으로 모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프리미엄이 꼈기 때문에 해외 값싼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를 해서 국내에 이렇게 거래소에 비싸게 푼다. 그래서 차익 거래를 노리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요? 네, 차익 거래 하니까 이름이 무슨 차이의 이익을 한다니까 조금 간교하게 들려요. 차익 거래라는 말 자체가. 그러나 아비트레이지라는 경제학적 용어 자체는 굉장히 숭고하고 좋은 거예요. 차익 거래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아담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시장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한쪽이 높은데 가격이 높을 때 차익 거래를 노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자, 지금 한국에 이렇게 코리아 프리미엄 있는데 있다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왜 안 사오느냐 이거죠. 다른 나라에 싼 데서 어차피 투자할 것 같으면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나 비트코인 투자할 거면 한국에서만 하지 말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들고 옵니다. 교수님 이것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데 네. 저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첫 번째 이유가 뭐 한국의 얼리 어댑터다 이게 아니라 사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못해요. 영어를 너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니까 열기는 높고 컴퓨터는 잘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쭉 들어가 봤더만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일본은 다 이 번역 버전이 다 있는데 한국은 아직 거의 없는 거예요. 세계 사이트에. 그러니까 이거 바꿔달라. 이 거래를 하다 보면 버튼 하나 잘 모르면 그 비트코인이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공중에 며칠씩 사흘, 나흘, 닷새 이렇게 걸려 있어요. 걸려 너무 답답한 성격은 급하고 천천히 하면 다 해결되는데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지금 자 화폐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어제도 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건 화폐가 아니다. 근데 그 시각에서 저는 100% 동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화폐일 필요도 없고 화폐 아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름은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혼동이 오느냐면 화폐나 통화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든 가상화폐든 통화라고 했을 때는 한국은행하고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원시 시대 때 이럴 때는 자, 그 조개화폐도 있었죠. 돌화폐도 있었죠. 자꾸 그거하고 연상을 되니까 혼동이 생기는데 그 시대는 지났고요. 지금 세계의 화폐 제도는 법정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국가 공권력으로 이것은 화폐 가치가 있어 지정을 해놓은 것만 화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법정 화폐 특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제가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아니면 어떤 가게에서 돈을 내놨는데 그 돈은 못 받아주겠습니다 했을 때는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정 화폐입니다. 공권력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크립토마니, 이 암호화폐는 정부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화폐가 아닌 거예요. 박상기 장관의 말이 맞다고요. 그런데 이걸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거래하기 위한 것이야. 결제가 되면 화폐로 볼 수 있다. 그건 광의에. 그것은 아주 선사시대로 들어가면 일종의 a kind of currency는 맞죠. 그러나 이제 이런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화폐 쪽의 기준을 맞추고 한쪽에는 금융 상품 쪽의 기준을 맞춰도 보니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이 코리아 프리미엄, 이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우리가 완전 국제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물 일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이 비싸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 들어와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대한 지금 최 박사님 말씀대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게 왜 코리아 프리미엄 생기느냐. 이것은 우리나라 외환 제도가 다른 나라하고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시세 차익을 연구해서 아비트레이지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달러를 받아오면 그 원화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려면 원화를 외국의 달러를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환 관리 제도가 연간 5만 불 그 은행에 허가 없이 못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도별로 하나하나 목적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금주부터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상대로 6개 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가상화폐 거래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느냐, 자금 세탁법을 위반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법 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사기가 여전히 어렵고 우리나라가 외국 걸 사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도 당분간 이 차액 거래를 노리는 어떤 투자자들이 계속 될 것 같은가요? 계속 되는데 자꾸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환투기, 펀드 트레이딩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 아닌가요? 외국환 거래법에
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쓰면은 불법이지만 네. 여행을 다닐 때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달러가 쌀 때 내가 사가지고 나갔다가 안 쓰고 들어와서 팔았더니 비싸졌더라. 환차익 혹은 그 반대 환차손. 기업들이 달러를 샀다 팔았다 하고 엔화, 위안화, 뭐 유로화 다 샀다 팔았다 해요. 이 돈이 많은 보유고가 많은 쪽은 다 환투기를 합니다. 적정 범위 내에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근데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 차이를 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 가서 내가 싼 걸 사다가 어떤 생수라고 칩시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등산 오는 분들한테 그걸 이제 이윤을 붙여서 팔았다고요. 잡아가냐고요. 일반적으로 상거래 행위로 용인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다소 싸게 사다가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또 투자자를 위해서 이걸 풀었다. 거기서 돈이 생기더라. 이게 봉이 김선달부터 썼던 얘기죠. 근데 실체가 없으면 사기고 실체가 있으면 거래인 겁니다. 이게. 그 대신 사는 사람도 똘똘하게 알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 경제라는 게 뭐예요? 같은 것도 파는 상점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가격 검색을 비교해 보고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스마트해지고 있는 과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상거래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코리아 프리미엄은 빨리 사고 싶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고 싶은데 공급이 딸린다. 그러면 웃돈 내고 사겠느냐. 이게 불법 영역으로 가면 이제 암표 같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급되는 티켓은 제한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정부가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거래소의 안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불신, 거래의 불신, 거래의 실패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니까 정부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위법의 영역은 단속을 하시되 첫 번째로는 민관 합자로 제도화된 거래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거래장을 정부가 개런티를 해야 돼요. 이건 첫 번째. 그리고 전 더 나가서 ICO도 우리나라에 개설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코인을 우리가 만들기도 해야죠. 나아가서는. 또 그것을 퍼블리싱해서 오퍼링 시켜서 세계 시장에 내보내기도 해야죠. 우리나라가 창의력이 얼마나 좋은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옥죄려고 합니까? 그래서 좀 이 제도적 방향이 파지티브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학습 시장이 필요하다면 급하지 않게 정부가 학습을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것을 공론회장을 열어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 공론회장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소통 없이 정책이 먼저 나오는데 열어보니 폐쇄, 금지. 네. 이건 너무 시장을 좀 옥죄면서 부정적으로 만드는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잡으려다가 악순환으로 빠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려를 정부가 조금 차분하게 학습을 하셔서 조금 바람직한 균형 잡힌 대안을 조속히 내주기를 촉구를 좀 드려봅니다. 근데 김치 프리미엄이 단순히 그 한국 카페 시장의 특성을 개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일부 투기적인 큰 손들이 개입한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명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고래들이 예.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 만들어낸 건데 국가나 정부 혹은 뭐 중앙은행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낸 사람들이 자신이 이 만들어낸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그것을 풀어서 네. 가격 형성이 되면 그 보유고가 많은 사람이 이 주식시장도 똑같잖아요. 주식을 상장할 때 이미 오너가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주식별 대주주처럼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그 코인을 초기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자 그룹이나 혹은 초기 채굴자 그룹들이 고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서 공급을 풀었다 다시 수용했다 하면서 가격을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면 공작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가격 형성에 영향을 조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리스크는 우리가 잘 봐야죠. 그래서 네. 이것도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할지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될지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래라 불리는 이 큰손들이 빠져나가서 어떻게 보면 역 프리미엄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시세가 확 낮아진다면 그럼 정말 큰 하락세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글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게 참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고 시스템을 오해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역 프리미엄이 생겨서 김치 역 프리미엄이 생겨서 한국은 떨어지고 해외가 오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해외 가서 팔면 되는 거예요. 또 돈 버는 거예요. 네. 돈 벌 기회가 또 한 번의 시세 차익이 생기면 아비트레이지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거래가 정상화되고 그 규제가 없어지게 되고 외환 거래가 쉬워지면 장기적으로는 국가별 프리미엄이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올랐던 내렸던 그것은 뭐 그것 가지고 크게 걱정할 거리는
우리는 못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쉽지가 않다고 하던데 비트코인 넘어가면 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오는 시간이 좀 길면 네.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아 근데 한국 사람 자체가 좀 참을제를 좀 못하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좀 이제 진행이 그게 되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또 인터넷에 어떤 그 사람들은 자 환율은 얼마 안 바뀌니까 좀 늦어도 달러는 괜찮겠는데 이건 이 바뀌니까. 비트코인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니까 좀 위험하다. 자 어차피 지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하이 아이고.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에요. 좀 늦게 바꾸면으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수가 영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건 왜냐하면 오늘 하루 거래하면 그것이 닷새 후에 온다 그러면 닷새간 계속 거래하면 매일매일 오게 되는 결국 다 5일만 지나면 되는 물론 이것도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더 발전이 되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근데 왜 지금 한국에서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좀 변호를 하면 말이죠. 지금 고래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래라는 얘기가 이게 뭔가 해서 한참 공부를 해봤더만 이게 그냥 물고기가 아니더만요. 이게 네? 덩치 큰 애들이에요. 네, 덩치 맞아요. 큰 애들. 네. 왜 고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젊을 때 고래 잡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보세요. 지금 정권 시장을 한번 보세요. 정권 시장에도 큰 손이 있습니다. 있죠. 큰 손하고 개미하고 부딪히면 개미는 죽게 돼 있어요. 개미는 개미의 전략이 있고 이런데 자, 정권 시장의 경우에는 고래가 나타나면 오늘 외국인이 얼마를 샀느냐, 1인당 얼마를 샀느냐 이게 그 순간 전산으로 쫙 잡힙니다. 전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고래가 있어도 고래가 떴구나. 그럼 고래가 떴을 때 나는 고래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고래 숨통으로 들어가서 생존 전략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고래가 떴는지 안 떴는지 사전적으로 현재 진행적으로 알 길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적어왔어요. 사토시 나카모토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 사토시. 아이고. 예.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가 개발했으니까 자기가 실타를 또 어디다 저장해놨는지 이것도 알 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래뿐만 아니라 개발자 고래도 문제인데 그래도 요즘 이제 미국의 헤지 펀드들, 사모펀드 중에서 큰 덩치 큰 지난번에 삼성도 잡아먹으려고 했던 우리나라 소브린 같은 SK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요즘 비트코인이 종사가 더 되니까 한국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도저히 규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규제할 수 없으면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박상기 장관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현 상태로 고래가 설치는 시장을 그냥 그대로 두면 거기에 개미들 선의의 정말 한번 사다리 한번 타보겠다는 그런 희망 사다리를 했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일본이 바로 2014년에 이런 사건이 여러 번 터졌어요. 일본의 거래소가 많이 망했습니다. 그 학습 효과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정부 일본에서는 제도화를 시켰는데 그게 올 4월 달이거든요. 4월 달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네. 많은 언론들이 오보를 한 게 일본이 법정화폐로 인정을 했다. 아니거든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거래소가 15개인데 15개가 7월 달, 8월 달경에 집중적으로 생겼어요. 자, 비트코인이 생긴 지가 2012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주가 안 올랐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된 최근에 두 가지 중요 이벤트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이 이제 시장으로 장내로 끌어들이면서 한국 같은 데서 이것이 법정 통화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고 정부가 보증해준다.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제도권에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중국이 지난 9월 28일인가요? 9월 28일에 거래소 다 폐쇄해버렸지 않습니까? 중국이 거래소 폐쇄하면 이 나라 달러들 다 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박영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거래소를 없애면 우리나라 달러가 없어지는데 왜 없으냐. 그거는 참 무식한 발상이라고 국회의원 공부 좀 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자, 중국의 경우에 거래소 폐쇄했지 않습니까? 중국 외환보유가 줄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팔았어요. 외환보유가 더 늘었습니다. 우리도 거래소 폐쇄하면 나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중국이 폐쇄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전부 한국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 바람에 한국 거래량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인구 많죠. 한국 사람들 컴퓨터 잘하죠. 이것들이
정폭이 돼가지고 지난 7, 8, 9부터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준비된 문재인 정부 뭐 했습니까 도대체? 부동산 잡는다, 다 잡는다 하고 비트코인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틈 한 번 나면 나쁜 거야, 사기야. 비트코인은 사기도 아니고 사기가 아닌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손 놓고 있다가 이게 악성으로 꼬여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본 모델로 가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일본 모델로 만약에 한국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단계로부터 20배, 30배 더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폭등할 그걸 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도 바로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이 12월 달에 서울서 만나서 고민들을 그런 얘기를 많이 일본도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은 비트코인을 칭송하는 그들을 완전히 양성화시킨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식으로 갔을 경우에 일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식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면 네. 이 가상화폐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 B2B 시장이나 개인 간의 거래를 허용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으로 더 많이 팔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래소만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것이지 오늘 한쪽 방향이 아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열띠게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계시는데요. 해외에서 한국을 또 어떻게 보는지 잠깐 찾아봤습니다. 블룸버그는요.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전 세계 1.9%의 경제규모 국가가 비트코인 거래량이 약 20%를 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또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IT에서는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를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아니라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게임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글로벌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PC방이든 집이든 데스크탑이든 뭐 노트북이든 게임에 뭐 참여하는 이 인구 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이 아까 얼리 어답터적 기질이 있다. 부에 대한 열망이 특히 강하다. 강하죠. 그리고 글로벌에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어를 못하는 건 인정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위축돼 있지 않은 의식으로 되게 어그레시브해요. 도전적이에요. 돈 버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가상화폐가 뭐야? 암호화폐가 뭐야? 한번 참여해서 그럼 학습해봐야지. 중구난방이지만 그러면서 경험을 통해서 경험칙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이 도전해온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알트코인 등 이건 뭐야? 지금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 그 열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뜨거운 거예요. 유럽 국가 사람들은 굉장히 차가워요. 이게 돈이야, 돈 아니야? 쓸 수 있는 거야, 쓸 수 없는 거야? 앞으로 이 미래는 긍정적이야, 아니면 부정적이야? 이걸 다 따져보고 가는데 우리는 일단 시행착오라도 몸으로 겪으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의 20%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부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길을 뚫어내야지 이거 막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나가서 한다고요. 또 다른 방법을 우회해서 경로를 하죠. 뚫어낸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적정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하나의 테스트 베드로라도 만들어야죠. 모델형 제도권을 형성해주고 거기서 네. 플레이하는 것을 보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막을 건지 어느 정도 뚫어줄 건지를 이 경험칙을 또 축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초기 단계라 정부도 힘들고 투자자도 힘들고 다 이해는 되지만 네. 지금은 무조건 막는 것도 그렇다고 또 무조건 개방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 최소한의 적정한 가이드라인 그게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제가 계속 좀 이 주장 예. 주문을 드리는 대목입니다. 일본도 지금- 프리미엄이 있죠, 일본도. 예. 예. 일본 프리미엄 저희가 지금 우리 같은 거의 프리미엄 마무리할 시간이 예. 다다라서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오늘 평론가님과 교수님을 모시고 토크를 벌여봤는데 하루빨리 김치 프리미엄이 안정화되고 암호화 시장이 올바르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지금 저 블룸버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블룸버그에서 세계 GDP의 1.9%밖에 안 되는 한국이 세계 지금 이 크립토마니 암호화폐의 20%를 거래하고 있다. 이게 또 이상하다 이렇게 점잖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원문을 보면 프렌틱 미쳤다. 한국은 미쳤다. 거의 미쳤습니다. 지금 한국 저 가상화폐 암호화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큰 피해가 각자가 다 피해가 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가상화폐는 저는 화폐라는 기대를 버려야 된다. 화폐 아니다라는 말이 막 그러나 화폐 아니지만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 가치 있습니다.
어떤 면에 우리가 국민 투표를 하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지금 헌법 개정 투표를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을 치러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라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한 가지만. 토크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넘버 1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